좀 수업이 많은 날이라 정신이 좀 없긴 한데, 오늘은 또 특히, 좀, 유난히 또 오늘 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오랜만에 찾아오신 분도 있고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중간중간에 좀 정신이 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고요. 예, 사과의 말씀 드릴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예, 경제범죄 현상과 처리 및 관련 쟁점 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제가 예, 육체적으로 좀 예, 당이 떨어져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예, 밑에 조금 이제 남겨놓고 끝을 맺지를 못했는데 그 부분 잠깐만 좀 말씀드리고 예, 오늘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사실은 오전 수업할 때 예, 중간 부분에 제가 또 막 이 체력이 소진이 돼가지고 예, 조금 힘들었었는데요. 정말 건강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예, 새삼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별로 실감을 못 하실 텐데, 예,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건강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새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 경제범죄 그 부분 살펴보면서 경제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혹은 접점을 가지는 다양한 범죄 현상들도 한번 개념적으로 살펴봤었죠. 그래서 뭐 기업범죄라든지 또 조직범죄라든지 뭐 이런 이제 개념들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경제범죄도 그렇거니와 이제 그러한 범죄들이 주로 보면은 어떤 국제적인 차원에서 국제적인 규모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나 이 사회 현상 가운데에서도 특히 경제는 어느 한 국가에만 한정되는 어떤 그 메커니즘이 아니잖아요. 그죠? 전 세계가 이렇게 이제 맞물려 있는. 그래서 요즘에 뭐 예를 들면 어느 한 국가에서의 어떤 불황이라든지 뭐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다른 나라까지도 파급 효과를 미치고 전 세계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불황을 또 초래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남미의 어느 한 국가 기업의 도산이 결국에는 지구 전 전체의 어떤 경제적인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이제 글로벌 혹은 뭐 지구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지는 이미 오래됐는데요. 모든 사회 현상이 한 국가 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맞물려 있고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망으로, 네트워크로. 그러다 보니까 특히 경제범죄라든지 조직범죄라든지 이런 이제 범죄 현상들은 항상 이렇게 국제적인 규모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고 결국 그 대책에 있어서도 한 국가만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는 만족스러운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고 모든 국가가 연대해서 유대해서 이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이미 오래전부터 인식이 되어 왔었습니다. 또한 우리 이제 지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마약 범죄 같은 경우, 마약류 범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국제적인 규모로 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마약을 생산하는 지역이 이제 한정되어 있는데 마약을 소비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결국 마약은 국제적인 루트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책도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둘 수가 없고 결국에는 모든 국가가 이제 연대해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 국제 협약이라든지 관련 국제 협약이라든지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 대책에 관한 국제 협약은 상당히 이제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주로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엔이죠. 국제연합, 예, 유엔. 예. 그래서 그 형사 입법이라든지 형사 사법 관련해서 이 국제연합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이제 이 일련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예, 또 최소 기준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좀 마련하고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최소 기준, 예, 미니멀 스탠다드라고 하나요? 여기 있군요. 스탠다드 미니멈. 예. 이런 형태의 어떤 규범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수용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형벌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형벌을 받는 사람. 그래서 형벌을 받는 사람 가운데 또 많은 경우는 수용자죠. 그렇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예. 그래서 수용자 내지는 수용자들의 처우와 관련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설비는 필요하다라는 어떤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뭐 종종 이 국제연합으로부터 이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소 기준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권고를 듣게 돼요. 예를 들면은 교도소 내의 어떤 채광 시설이라든지 위생 시설이 양호하지 못하다라는 등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권고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 인권적인 측면에서 인도적인 측면에서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각국이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권장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라든지 검찰의 역할, 법관의 독립, 소년 에 대한 형사사법, 그리고 사회내 처우라든지 사형 폐지를 비롯한 형벌 제도 등에 관해서도 국제연합이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연합이 주최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국제회의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범죄 방지 및 형사사법에 관한 회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고요. 원문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Crime Prevention 그리고 크리미널 자스티스에 관한 이제 국제연합 컨그레스로 되어 있는데요. 10차 회의까지는 그 명칭이 이제 범죄 방지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였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명칭이 조금 변경이 되어 가지고 범죄 방지 및 형사 사법에 관한 회의로 이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통해서 각국의 이제 이 관련 이제 기관이라든지 부처들이 각각의 어떤 의견을 교환하고 자신들이 처해 있는 문제점들을 공유함으로써 해결책을 마련하는 이런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회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2010년 4월에 브라질 살바도르에서 제12차 회의가 개최됐었는데 이 회의에서 이제 채택된 선언이 이른바 살바도르 선언이라고 해서 범죄 예방 내지는 형사 사법의 다양한 분야에서 특히 이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이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조직 범죄, 테러, 그다음에 부정부패, 경제범죄, 신용카드 범죄 내지는 위조범죄를 포함한 이른바 ID 관련 범죄, 그리고 환경범죄, 공해범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범죄 현상들이죠. 그래서 각국이 협력해서 어떻게 이거를 이제 좀 해결을 할 것인지를 이렇게 토의하고 또 의미 있는 어떤 이제 대책 그 방안들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연합이 채택한 국제협약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져야 될 조약이 국제조직범죄의 방지에 관한 조약이라고 해서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보통 이제 앞자를 따서 TOC라고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터내셔널의 의미보다는 트랜스네이션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이제 법적인 측면이 아니라 규범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실상의 측면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초월하는 이런 조직 범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조약인데요. 그래서 조직적인 범죄단체에 가담하는 행위라든지 자금 세탁이라든지 부정부패를 각국이 이제 이러한 형태들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요. 또 범죄 수익 몰수에 관한 이런 조항들도 각국이 이제 마련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국제연합의 2000년에 이 국제조직범죄 방지에 관한 조약에
영향으로 우리 형법전에도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상당히 영향을 이제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뭐냐면 제가 우리 형법전을 한번 보면은 네, 우리 형법 네, 114조를 보면은 조금 크게 해볼게요. 네. 공안을 해야 하는데 이제 공공의 안전을 해야 하는지 하나로서 범죄단체 등의 조직,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범죄단체 조직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예. 예. 아마 이 죄명은 여러분들도 비교적 근자에 좀 들어보셨을 텐데 왜 그 성착취물 그 N번방 사태 때 그 주범들에 대해서 우리 검찰이 이 범죄단체 조직죄를 조직죄 혐의를 적용하겠다 뭐 이런 그런 이제 보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조항을 보시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 또는 뭐 이제 공갈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을 집단을 단체를 조직하거나 뭐 한 사람 뭐 이런 이제 뭐 이런 그 구성원들로 활동한 사람들을 그 목적한 재형으로 처벌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 집단을 구성한 경우에는 그러한 단체의 구성한 것만으로도 그 죄명에 해당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제 이 범죄단체 조직죄는 상당히 이제 이 법정형도 무거운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보면 이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내지는 집단이라고 할 때, 과거에는 이 단체 내지는 집단의 의미를 적어도 2인 이상이 이제, 모이는 경우를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이 2000년의 국제조직범죄 방지에 관한 조약, 유엔 조약에서는, 그, criminal organization, 그러니까는 범죄 조직의 의미, 개념과 관련해서 그 범죄 조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명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판례가 이 범죄단체 혹은 판례라기보다는 이제 형법 해석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범죄 단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 과거와 같이 2인 이상이 아니라 3인 이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왜 이 폭력 조직들, 야쿠자라든지 뭐 사마페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활동하는 뭐 양은이파, 서방파, 오비파, 뭐 충주파 뭐 등등 여러 폭력 조직에서 보는 것처럼 폭력 조직이 결성이 되려면 왜 3인 이상이 필요하냐? 예. 자, 오야봉이 필요하지, 일단은. 그죠. 수계, 두목, 오야봉. 그리고 실제로 이제 행동하는 행동대원. 2명이잖아요. 1명만 있어도, 그쵸? 예. 근데 이 중간에 중간책이 하나 필요합니다. 범죄 조직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그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오야봉하고 꼬붕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이 가능하면 안 된대요. 예, 범죄학적으로 볼 때. 예.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행동대원 잡아들이면은 결국 두목도 잡아들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행동대원은 중간책을 통해서 두목으로부터 지시를 전달받고, 예, 중간책은 두목으로부터 전달받은 지시를 예, 행동대원에게 연결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범죄 조직이 범죄학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고 절도를 행하고 살인을 행하는 이 행동대원을 아무리 검거해서 잡아들여봤자 범죄 조직을 와해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예, 이 행동대원은 일종의 부속품 소프트웨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상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기를 이제 잡아내야 되는데 여기를 이제 잡아내기 위해서는 결국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연결고리가 모든 점조직을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여기를 파고드는 게 이제 힘이 들어서 결국에는 맨날 첫날 이 행동 대원들 잡아들여봤자 범죄 조직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 범죄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동원되고 있는 대책으로서 가장 의미를 가지는 것이 무엇이냐? 예, 바로 금전에 대한 공격입니다. 예, 범죄 수익 몰수를 비롯해서 이 자금이 어떤 경로로 이동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결국에는 자금줄을 파악해내면은 이 규모까지 이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범죄 조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으로서 가장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범죄 자금 흐름에 대한 어떤 공격 대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조약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테러라고 할 때는 보통 국제 테러라는 말을 잘 쓰죠. 예. 근데 이 테러는 사실 국제적이지 않은 경우가 드물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날과 같이 모든 이 사건 사고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이제 퍼지게 되는 이러한 어떤 상황 하에서는 어느 한 국가의 한 지역에 대한 어떤 테러 공격이 결국에는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는 이런 이제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 협약 이런 것들도 국제 연합을 통해서 또 그 밖의 어떤 국제 조직을 통해서 많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뭐 이 국제 조직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각국의 어떤 수뇌부 회의라든지 뭐 G8 뭐 등등 선진국 정상회의 등등 이런 회의를 통해서 많은 이제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금 세탁 대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자금 세탁, 그러니까 돈 세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마약 조직이라든지 테러 조직이라든지 이런 이제 이 범죄 조직들이 결국에는 와해되지 않고 계속해서 활동을 해 나가는 데에는 바로 그 자금의 어떤 순환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범죄로부터 유래한 것이 의심되는 자금이라든지 불법 수익으로 추정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각국이 상당히 이제 엄격한 규제를 하고 또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FATF 권고라고 해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제시하고 있는 이 권고는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1996년하고 2003년도에 이 권고가 이제 개정되면서 특히 자금 세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영역이 상당히 이제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현상들을 보면 우리로서는 비록 국내적으로는 비교적 덜 심각하게 생각되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국제적인 차원에서 협약이 제시가 되고 국제적인 노력이 추진되는 때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공고를 우리로서도 결코 등한시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국제 연합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규범들이라든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부도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 강제 실종이라고 하는 용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는 강제 실종이라고 그러면 의미 전달이 조금은 모호할 수는 있지만은 예를 들면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체포되거나 감금된 후에 그 사람의 행방이 묘연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생사를 알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 전두환 그 정권 시절에 형제 복지원 사건, 예. 아마 TV 보도를 통해서도 몇 차례 보도가 된 적이 있을 텐데 사실 이 사건도 보면 국가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자행된 인권 유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일종의 이제 강제 실종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유엔을 통해서 또 이제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강제 실종 방지에 관한 국제 협약이 이미 오래전에 채택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 조약에
가입을 한다 하면서 아직까지 가입을 하고 있지 않다가 그동안 이제 이 국제연합 등 이 관련 국제기관으로부터 엄청 쿠사리를 많이 먹었어요. 예. 니네 뭐 하고 있냐? 빨리빨리, 가입해서, 국내 이행법률 마련하지 않고 엄청나게 이제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이제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는 엄청나게 지금 푸시를 받아가지고, 예, 지금 국내 이 이행법률 마련하기에 지금 아주, 예, 몰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강제 실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문제가 된 지역이 남미 국가였어요. 예, 남미에서 이러한 강제 실종이라고 하는 현상이 상당히 이제 심각해가지고 뭐 몇만 건 정도에 이를 정도로 이제 많았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에 비하면은 그다지 이 심각한 현상으로 이렇게 뭐 인식이 되고 있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이제 기구 국제적인 차원에서 강제 실종 방지하는 국제 협약 가입을 이제 계속 권고하고 푸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결국 국제적인 어떤 이니셔티브에 의해서 국내법을 마련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잦아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현상들은 상당히 이제 특색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네, 오늘은 예, 지식 재산권 범죄의 현상, 처리 그리고 관련 쟁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식재산권. 네, 그냥 수업 딱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누가 찾아오셔가지고, 수업 시간은 지금 시작 전에 다 돼가는데 계속 말이 끊어지질 않아가지고 엄청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렇게 이제 수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도 좀 마음의 안정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예. 처음 수업 시작할 때 너무 이제 숨가쁘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이렇게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네요. 자, 지식재산권 범죄. 지식재산권이라는 말은 우리 과거에는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사용을 해왔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는 지적재산권이 아니라 지식재산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구나를 새삼 이제 알게 됐는데요. 뭐, 과거에 사용하던 지적재산권과 의미적으로는, 예, 뭐,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지적재산권 혹은 지식재산권의 의미를 우리가 대체로 이제 정의를 하자면 문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예, 과학 또는 산업 등의 분야에서, 예, 지적 창작 활동의 결과로서 존재하는 산물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이제 지식 재산권 혹은 지적 재산권이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지적 재산권 범죄 혹은 지식 재산권 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예, 위태롭게 하는 예, 범죄가 지식 재산권 범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률적 관점에서 말하자면은 우리 현행법 가운데에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들이 있는데요. 결국 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으로서 형벌이 가해지는 범죄가 바로 지식재산권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만 들어보셔도 그래도 별로 생소하지 않게 느껴지실 수 있는 법률들이죠. 바로 상표법이라든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예. 이런 법률들은 예, 대체로 말하면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 분야에서 어떤 개인의 혹은 사람의 지적 창작 활동의 결과로서 존재하는 산물로서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예, 지식재산이 공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제 조치들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적 창작 활동의 결과로서 존재하는 산물을 지식재산이라고 할 때요, 어,
과거에는 어떤 개인 내지는 사람의 지적 창작 활동의 결과로서 존재하는 산물을 지적 재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AI라고 하는 이 분야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은 AI가 이제 음악을 만들어내고 작곡을 해서 음악을 만들어내고 또는 그림을 그려내고 이런 거 보도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과연 이제 지적 재산 내지는 지식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오로지 사람의 지적 창작 활동의 결과에 한정돼서 생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사람 이외의 어떤 AI의 경우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앞으로는 이제 논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분야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시죠? 그쵸? 봄이 되면 이 만물의 기운이 소생할 때 보면 이 우리 사람들은 특히 이제 에너지를 많이 좀 이렇게 보충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에너지 보충이 이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노곤해지고 이제 피곤해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네. 수업 들으실 때 많이 피곤하시면 뭐 기지개도 한번 펴시고 뭐 이렇게 등도 이렇게 두들겨 가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조금은 덜 지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아침에 이제 학교 이렇게 올라올 때는 상당히 좀 쌀쌀하더라고요. 어떤 분들 보면 요즘에 반팔 반바지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순간 좀 당황할 때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반팔 반티 지금 반팔이 아니고 반소매가 맞는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라디오 듣는데 누가 반팔 이러면은 팔이 반인 거라서 이게 틀린 말이라고. 그러니까 반소매, 반팔이 아니라 반팔 옷이 아니라 반소매 옷. 근데 이제 저도 사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올라오는데 아침에 학교를 오는데 상당히 쌀쌀하다. 그래서 뭐 봄인데도 봄 같지 않은 그런 느낌도 들고 이러다가 또 갑자기 이제 한여름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이 결기 탓인지 상당히 좀 피곤함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이제 건강 또 이렇게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좀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영양가 있는 것도 좀 챙겨서 드시고 이래서 건강하게 지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은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아마 좀 구닥다리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어 정말 중요한 거 건강 맞아요.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건강할 때 건강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다들 건강하시니까 사실 건강 뭐 이렇게 잘 생각하시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그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받는 성적표 중에 제일 늦게 받는 성적표가 건강 성적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표가 안 나지만 나중에 또 이제 뭐 혹시라도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항상 이제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고 특히 요즘 같은 봄철에는 특히 영양 보충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좀 피곤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쉬어가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즘에 글쎄요, 뭐 어떤 것들이 주로 관심사인가요? 우리 사회에 있어서. 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또 뭐 이런저런 일도 많고, 참, 엊그저께 얘기 들으니까 그 빌보드 시상식인가요? 이번에 또 BTS가 많은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을 탔는지 안 탔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사실은 여러 그 군소 아이돌 그룹들이 난립하던 그 시기에 제 눈에 들어왔던 그 그룹 중에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BTS가 사실은 지금도 BTS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열광하는 그런 타입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BTS 멤버 중에 한 명, 그 진이라고 있죠. 그 진이 우리 과천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지역 주민이어가지고. 다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조금은 이렇게 좀 응원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뭐
예전에 한창 이제 이 군소 아이돌들이 난립할 시기에 아마 이 BTS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리라고는 그렇게 많은 분들 모르겠어요. 또 BTS 팬들 분들이 들으시면 또 뭐라 그러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생각하신 분들은 잘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뭐 뉴스에서 BTS에 대한 보도가 나와도 그렇게 이렇게 저는 뭐 관심을 가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래도 뭐 빌보드 시상식에 또 많은 부분이 노미네이트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게 또 상을 많이 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혹시라도, 뭐, 그 소식 들으신 분 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적재산권 범죄 가운데에서 우선 이 상표권 침해죄 관련해서 법리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상표법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표권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법률일 텐데 이 법률을 펼쳐보면 230조에 침해죄, 결국에는 상표권 침해죄가 되겠죠. 이 침해죄라고 해서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을 침해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법률 108조를 한번 봤더니, 어떤 경우를 이 상표권 침해 행위로 보는지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8조 1항 1호를 보시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상표권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혹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진영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하거나 판매하거나 위조하거나 모조하거나 또는 소지하는 행위 이런 것들 등을 이 바로 상표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사건 하나를 볼 텐데요. 여기 조금 복잡하게 좀 생각이 될 수 있어서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범죄 사실을 이제 한번 이렇게 간추려 봤는데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식회사 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이제 을은 회사인 거죠. 주식회사, 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갑인데요. 그리고 이 주식회사 A라고 하는 A 주식회사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갑하고 을이 다 이제 기소가 됐는데요. 그래서 우선 피고인 1, 갑입니다. 어떤 범죄 사실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았냐면은, 우리 이제 이 방금 살펴본 상표법 규정을 보면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짝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쵸? 여러 가지 이제 이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유사 상표를 이제 사용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그것과 유사한 상품에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로서는, 그 유심히 보지 않고 잘못해서 그게 이제 이 원래 상표에 해당하는 상품인 줄 알고 사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그걸 알고서도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표법에서는 상표권 침해 행위로서 이 등록 상표와 유사 상표를 지정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였죠? 아까 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2016년 6월경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가 2013년 9월 25일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코크린
아마 코 세정제인가 봐요. 이름이 그쪽 코하고 클린하고 합쳐놓은 걸 보니까 그쵸. 그래서 요게 이제 등록된 상표예요. 우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데, 그래서 요거 이제 각각 우리가 편의상 제1 등록상표, 제2 등록상표라고 부를게요. 근데 이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이 보시면 코코클린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유사한, 예, 얼핏 봐서는 잘 구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러한 상표를 지정 상품과 동일한 상품인 코 세정기 맞네요. 코 세정기에 부착해서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상표법 위반죄로 기소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피고인 2, 주식회사 을 주식회사도 피고인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을 주식회사의 그 공부 사실은 뭐냐면은 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갑은 앞서 말한 기지의 일시경 주식회사 A의 업무에 관해서 위와 같이 법령에 위반하여 주식회사 A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공소 사실을 기재를 하고 있군요. 피의 사실. 이 주식회사는 왜 기소가 됐을까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 양벌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상표법에서도 235조에서 양벌 규정을 두어가지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소정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실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양벌 규정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그쵸? 양벌 규정 기억하시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상표권 침해 행위를 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갑이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주식회사인 법인도 해당 조항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받는다라고 해서 우리 양벌 규정에 따라서 결국 기소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법원이 이와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와 같이 판단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수개의 등록 상표에 대해서 상표권 침해 행위가 계속해서 이루어진 경우의 죄수. 여기 한자를 보시면 우리가 보통 죄수하면은 prisoner를 생각하실 텐데요. 여기서의 죄수는 범죄의 개수입니다. 범죄의 개수. 범죄가 몇 개이냐. 그러니까 수개의 등록, 여러 개의 등록 상표에 대해서 상표권 침해 행위가 계속해서 이제 수차례 이루어진 경우에 이 상표법 위반죄의 개수 몇 개가 되느냐 요거를 지금 묻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여러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관한 우리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조금 이제 법리적으로 이론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 형법 실무에서는 범죄의 개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한 개의 죄가 성립하느냐, 그러니까 한 명의 피고인에 대해서 한 개의 죄가 성립하느냐, 두 개 이상의 죄가 성립하느냐에 따라서는 그 형벌의 그 무거움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 범죄의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더없이 이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이 법원의 판결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수개의 등록 상표에 대해서 상표법 230조의 상표권 침해 행위가 계속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 상표마다 포괄해서 한 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하나의 유사 상표 사용 행위로 여러 개의 등록 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 위반 행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개념이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사건에서는 이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을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일이 다른 주식회사인 등록상표, 우리 여기서 이제 A회사였는데요. 코크린, 제1등록상표, 제2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인 요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부착해서 쇼핑몰 등에서 이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A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이제 기소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요 상표를 가지고 요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상표 유사한 상품에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유사한 상품을 이 지정 상품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행위가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1회, 2회, 3회, 4회 계속해서 이제 수차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경우 우리가 사실상으로 보면은 자, 이 코크린이라고 하는 상표를 침해하는 상표권 침해 행위가 10차례 행해졌다고 한다면은 상표권 침해죄, 다시 말하면 상표법 위반죄가 10개가 성립한다라고 볼 여지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형법상으로는 여기 지금 보신 것처럼 동종 유사한 행위가 계속해서 단일한 의사로 수차례 행해진 경우에는 그 수개의 행위를 포괄해서 하나의 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이제 포괄일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상표 결국에는 이것도 또 위반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러한 상표를 가지고서 이 상표도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등록 상표도 상표권을 계속해서 침해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차례, 수회에 걸쳐서 침해했다 그러면은 이 상표를 침해한 행위로서의 상표법 위반죄도 사실상으로 보면은 행해진 숫자만큼 예를 들어서 10차례 행해졌다면은 10개의 상표법 위반죄가 성립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으로는 여러 개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동종 유사한 행위가 계속해서 단일한 의사로서 행해진 경우에는 결국 이 사실상 여러 개의 행위를 포괄해서 하나의 1죄로 그래서 하나의 상표법 위반죄로 취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와 같은 유사 상표를 가지고서 이 상표를 침해한 행위 한 개의 죄 그리고 이러한 유사 상표로서 이 등록 상표를 침해한 행위 한 개는 우리 형법상으로는 어떻게 이제 이 설명을 하냐면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이렇게 여러 차례 걸쳤지만 형법적으로는 한 개의 행위가 요 상표법 위반죄 두 개의 죄를 구성하니까는 두 개 이상의 죄를 동시에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 이 두 개의 행위는 이 두 개의 죄, 그러니까는 요 제1 등록 상표를 침해한 상표법 위반죄하고 제2 등록 상표를 침해한 상표법 위반죄의 관계는 상상적 병합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데 제가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요. 예를 들면은, 우리 형법상으로, 그 모욕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형법상, 우리 형법 311조를 보면 이제 모욕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에게 모욕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경멸적 감정의 표시로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합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또 하고, 1시간 후에 또 하고, 1시간 후에 또 하고, 계속해서 여러 차례 이제 걸쳐서, 예를 들면 10차례에 걸쳐서,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으로 보면은, 갑의 A에 대한 모욕죄는 10개가 생각이 될 수가 있지만은, 단일한 모욕의 의사로서 동종 유사한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이 10개의 모욕 행위를 포괄해서 한 개의 모욕죄가 성립한다. 포괄일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유사 상표를 가지고서 이 코크린이라고 하는 제1 등록 상표를
예, 여러 차례 반복해서 침해한 경우에도 그 여러 차례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포괄해서 한 개의 상표법 위반 행위로 이제 본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역시 이러한 유사 상표를 가지고 제2 등록 상표도 역시 여러 차례 이제 상표권을 침해했다라고 했을 때 그 동종 유사한 행위를 모두 포괄해서 한 개의 상표법 위반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제1 등록 상표를 침해한 상표권 위반죄하고 제2 등록 상표를 위반 상표권 위반죄는 바로 이와 같은 동일한 한 개의 형법상으로는 포괄해서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기에도 상표법 위반죄를 구성하고 또 여기에도 상표법 위반죄를 구성하는 경우이거든요. 이 제어의 관계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상상적 경합은요, 우리 형법전을 한번 보면 형법 제40조를 보시면은 이런 규정이 있어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면은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을 살해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날 B라고 하는 사람을 살해합니다. 그 다음날 C라고 하는 사람을 살해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A를 살해한 행위가 하나의 살인죄, B를 살해한 행위가 또 하나의 살인죄, C를 살해한 행위가 또 하나의 살인죄를 구성해서 결과적으로 3개의 살인죄가 성립이 되고요. 결국 살인죄가 3개가 문제가 됩니다. 개수로 보면은. 예. 그런데 예를 들면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하고 B를 동시에 이제 살해하기 위해 가지고 총을 발사해 가지고 A를 관통해서 B까지 이제 맞아서 죽게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는 하나가 있었죠. 그쵸? 총을 한 번 발사했다면, 한 개의 행위가 있었는데 A에 대한 살인죄, B에 대한 살인죄 2개의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자, 이래서 이런 경우를 보시면은 아까 우리 형법전에서 보신 것처럼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즉 한 개의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가 A에 대한 살인죄, B에 대한 살인죄를 구성함으로써 결국 A에 대한 살인죄와 B에 대한 살인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와는 달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법상으로도 여러 개의 살해 행위가 있고 각각 살인죄를 구성함으로써 3개의 살인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A 살인죄, B에 대한 살인죄, C에 대한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형법전을 한번 보시면 바로 형법 제37조, 38조, 39조가 실체적 경합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실체적 경합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여러 개의 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운데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을 정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기에 해당하는 형기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형을 부과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 개의 죄가 각각 그 법정형이 5년 이하, 3년 이하, 1년 이하로 되어 있다면은 가장 무거운 형을 정하고 있는 5년에서 그 장기의 2분의 1, 2년 6개월을 그 가중해서 결국에는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제 형벌이 산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와는 달리 수개의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의 행위가 A죄, B죄를 동시에 구성하는 경우 A죄는 5년 이하, B죄는 3년 이하로 되어 있으면 결국 5년 이하로 처벌한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신 것처럼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 구성 요건을 1회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를 일컬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포괄일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포괄일죄. 그래서 자연적 의미에서도 한 개의 행위, 그리고 사회적, 법적 관점에서도 한 개로 평가되는 행위가 오로지 한 개의 범죄 구성 요건을 1회 충족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단순 일죄라고 하는 것처럼 자연적 의미에서는 여러 개의 행위로 인식이 되지만 사회적 관점 내지는 형법적 관점에서는 한 개로 평가되는, 그래서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로서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 구성 요건을 1회 충족하는 경우가 바로 포괄일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예를 들면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기 범행을 이제 저지릅니다. 그래서 A를 만나서 사기 범행을 저질러서 돈을 이제 받고 그 다음날 또 A를 만나서 똑같은 수법으로 또 A로부터 돈을 받고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수법으로 A를 만나서 이제 돈을 받은 경우에 사실상 자연적 의미에서만 보면은 갑의 사기 행위는 1회, 2회, 3회 세 차례에 걸쳐서 세 개의 사기 행위가 있었다라고 볼 여지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형법적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세 개의 사기 행위를 포괄해서 하나의 사기죄로서 이제 논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경우가 이제 포괄일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 자연적 의미에서의 수개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어떤 기준에 따라서 형법적으로는 한 개의 행위로 평가되느냐? 바로 이렇습니다. 행위의 동종성, 연속성. 그 행위가 동종의 것이고 또는 연속적으로 행해지고요. 그 행위자의 어떤 의사적인 측면도 단일한 계속적인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그러니까는 서로 다른 성격의 어떤 동기나 목적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단일한 의도하에서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무엇보다도 피해 법익, 피해를 입은 법익 대상이 동일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를 사회적 관점 내지는 법적 관점에서는 한 개의 행위로 포괄해서 하나의 행위로 이제 카운트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자가 동종의 범행을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피해 법익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라든지 혹은 의사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존재하는 여러 개의 행위를 형법적으로 한 개의 행위로 포괄해서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의 동종성, 연속성, 범의, 의사적인 측면의 단일성, 계속성과 더불어서 피해 법익의 동일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으로는 여러 개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형법상으로는 포괄해서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단일한 범의에 의해서 행해진 한 개의 행위가 동시에 수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이 이제 그 수개의 범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라고 한 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형법 제40조에서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또 다른 하나 예를 들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소에 A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제 좀 원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안갚음을 하고 싶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아주 소박한, 안갚음을 하나 생각을 해냅니다. A의 집에 돌을 던져가지고 창문을 깨트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돌멩이를 하나 주워가지고 A의 집 앞을 지나면서 A의 집 창문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돌멩이를 던져서 와장창 해서 창문이 이제 깨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좀 속이 풀리네라고 하는데 갑자기 사람의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그 안에 있던 A가 있는 줄 몰랐는데 그 집 안에 있던 A가 던진 돌에 맞아서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보면 자 A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을 던져서 창문을 깨뜨린 행위는 우리 형법상으로는 재물 손괴죄에 해당이 되고요. 다른 한편 돌을 던져서 A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에 대한 인식은 없었지만은 부주의하게 결국 과실로 A를 부상 입힌 것에 대해서는 과실치상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갑의 행위는 돌을 던진 하나의 행위죠, 그렇죠? 예. 한 개의 행위가 재물손괴죄하고 과실치상죄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이 경우 재물손괴죄도 성립하고 과실치상죄도 성립이 되는데 이 두 죄의 관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실체적으로 여러 개의 죄가 성립이 돼서 여러 개의 사건으로서 취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는 결국 한 개의 사건으로서 취급이 돼요. 다만 형법적으로는 재물손괴죄, 과실치상죄 두 개의 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4시고요. 우리 10분 휴식하시고 4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